한때는 세상의 중심에서 개혁을 꿈꿨으나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낸 사람. 우리는 그를 다산 정약용이라 부릅니다. 그는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오히려 가장 위대한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자식에게 전하는 눈물 어린 편지부터 세상을 바꾸려 했던 날카로운 통찰까지,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비로소 인간은 완성된다던 그의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고단한 삶을 버티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다산이 고독 속에서 써내려간 인생의 정수.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선물인 자찬묘지명을 포함하여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관통하는 4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비워내고 견뎌내며 마침내 나를 찾아가는 시간. 정약용 몰아듣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01년 겨울, 한 남자가 강을 건넙니다. 나귀 한 마리, 보따리 하나, 그리고 죄인이라는 이름. 어제까지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있습니다. 40세.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나이.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낯선 땅의 차가운 방 한 칸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무엇입니까? 조정에서 버림받은 사람, 가족과 격리된 사람, 세상이 죄인이라 부른 사람. 세상의 직함이 모두 지워졌을 때 인간에게 남는 마지막 보루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한 사람,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이 살아있는 동안 정약용은 빛났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했습니다. 거중기를 발명했습니다. 각종 개혁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그를 총애했고 그는 나라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단순히 임금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약용이 기대온 모든 것의 소멸이었습니다. 권력의 보호막, 개혁의 가능성,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 준 사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고 유배 보내는 박해. 정약용은 한때 천주교를 접했으나 이미 거리를 둔 뒤였음에도 그의 가문이 그 풍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형 정약종은 순교했고 셋째 형 정약전은 극산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정약용 자신은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그 과정이 잔혹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오늘은 그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평생 함께 공부한 벗들이 그의 이름 앞에 역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지를 정약용은 40세에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배객을 꺼렸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막집 한 칸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을 그는 스스로 지었습니다. 사일체.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맑게, 용모를 단정하게, 말을 적게, 행동을 무겁게. 유배지에서 처음 한 일이 방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정약용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지켜봐야 할 눈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사이의 나, 그 역할들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의미를 잃습니다. 정약용도 그 위기 앞에 섰습니다. 유배는 단순한 지리적 격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역할의 박탈이었습니다. 관리가 아닌 정약용, 조정의 신하가 아닌 정약용, 정조의 총신이 아닌 정약용. 그 역할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인간 정약용만 남았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타인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유배지에서 이 순간이 사실 모든 인간의 진짜 시험입니다. 화려한 자리에서 빛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나는 것이 진짜입니다. 유교 경전 대학과 중용에 군자 신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이것이 신독입니다. 처음 들으면 단순한 자기관리처럼 들립니다. 혼자 있을 때도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독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볼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정을 얻기 위해. 그것은 외부의 시선이 만들어낸 행동입니다. 하지만 신독은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평가받지 않을 때, 결과가 없을 때, 그때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때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것이 신독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강진의 유배지에서 실천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공부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글을 쓰는 것을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노력을 기록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책을 읽었고 매일 글을 썼습니다. 왜였을까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정약용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를 잠깐 불러오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풍요롭다. 동양의 정약용과 서양의 쇼펜하우어.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는 능력. 아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 신독과 쇼펜하우어의 고독론은 결국 같은 진실을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자신이라고. 그리고 그 진짜 자신이 강한 사람이 세상 어디서든 무너지지 않는다고. 정약용이 유배 중에 쓴 글 중에 수호제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큰형 정약현의 집 이름이 수호제였습니다. 나를 지키는 집. 정약용은 이 이름을 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글의 핵심 구절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나다. 나를 잃으면 천하를 다 얻어도 소용이 없다. 나를 지키면 천하를 다 잃어도 족하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나를 잃으면 천하를 다 얻어도 소용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잃어가면서 천하를 얻으려 합니까? 돈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인정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숨기고, 안전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고, 그 끝에 천하를 얻었다 한들
그 천하를 누릴 나는 이미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조정은 나를 버렸고 평생 충성했던 나라는 나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죄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결심이 수호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정약용의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독서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책이 부족하면 빌렸습니다. 빌릴 수 없으면 손으로 베꼈습니다.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목민심서가 되고 흠음신서가 되고 경세유표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록했습니다. 생각이 흐르면 적었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적었습니다.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적었습니다. 기록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강진에는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죄인인 유백에게 배움을 청하러 온 제자들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 자극이 생각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독서와 기록과 가르침. 이것이 정약용의 수호제였습니다. 물리적인 집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지은 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집 안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나. 정약용의 유배 기간은 18년이었습니다. 1801년부터 1818년까지. 그 18년 동안 그가 쓴 책이 500권이 넘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조선의 행정, 법률, 지리, 의학, 경제를 아우르는 방대한 저작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과골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숭아뼈의 구멍이 3번 뚫렸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너무 오래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뼈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이것이 어떤 고통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뼈에 구멍이 납니다. 살이 짓무릅니다. 고통이 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상처가 났고 다시 앉았습니다. 왜였습니까?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권을 팔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후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절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것을 멈추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붓을 드는 것이 살아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18년의 유배 기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몇 년은 분노였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몇 년은 슬픔이었을 겁니다. 가족이 그립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리움. 그 다음은 체념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하지만 정약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념 너머에서 그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조정에 있었다면 정치의 시간을 빼앗겼을 겁니다. 한양에 있었다면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강진의 유배지에서 그에게는 오직 시간만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그는 인류에게 남길 지식으로 채웠습니다. 외부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부에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과골삼천. 복숭아뼈에 3번 구멍이 난 그 자리. 그것은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킨 사람의 가장 묵직한 훈장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정약용의 그 구멍 3개가 말해줍니다. 유배 생활이 10년을 넘어갈 무렵 정약용은 강진 뒷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산초당.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주변에 차나무가 많아 다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적게 가진 곳에서 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에 가장 오래 남을 것들을 남겼습니다. 다산초당에서 그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18명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배움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신독의 실천입니다. 배움도, 수양도, 공부도 결국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가 된다는 것. 1818년, 드디어 유배가 끝났습니다. 정약용은 5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강진으로 떠날 때의 40세 사내는 이제 중년을 넘긴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향 마제에 돌아온 그는 여전히 글을 썼습니다. 유배가 끝났지만 책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75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고 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말해줍니다. 나는 끝까지 나였다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불렀든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고. 오늘 정약용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신유박해, 강진 유배, 사이제, 신독, 수오제, 과골삼천, 다산초당.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지웠을 때 어떻게 나를 지키는가?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세운다고. 타인의 시선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신독이고, 그것이 수오제이고, 그것이 다산초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정약용의 유배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쓸모를 계산하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조용히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타인의 박수와 사회적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당신은 여전히 당신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정약용처럼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유배지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당신만의 다산초당을 지으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영토입니다. 거기서 읽고, 기록하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지우려 할 때, 당신만은 당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강한 인간. 그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견자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퇴직금을 다 털어 아들 집 보증금을 대줬습니다. 노후 자금을 헐어 딸의 사업 자금을 댔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대신 손주 육아를 택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남습니까? 부모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관계는 고마움 대신 당연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랑이 자식을 망쳤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잘하신 겁니다. 불편함이 바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인 자녀 중 상당수는 그 헌신 위에서 자립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헌신과 무능은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1801년 유배지 강진에서 정약용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곁에서 돌볼 수 없는 아버지, 돈도 지위도 배경도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부모의 사랑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합니다. 자신을 지우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편할수록 좋은 부모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줬습니다. 불편함을 미리 제거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막았습니다. 힘든 것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30대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스스로 결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일어서는 방법을 모릅니다. 힘든 것은 부모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만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헌신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 부모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상당 부분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불안이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 구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1801년부터 1818년까지 18년 동안 정약용은 강진에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한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 아버지가 죄인으로 불리는 집,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집.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수백 통. 그 편지들에서 정약용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근검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18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곁에 없다는 것. 자신이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 자신이 돌아와도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아들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재산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키우는 방법이 근검이었습니다. 근검을 절약이라고 이해하면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그는 부지런함입니다.
검은 검소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도 견디는 사람,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것이 야성입니다. 야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힘든 것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근육. 이 근육은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직접 경험해야만 만들어집니다. 추우면 추운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면 힘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 근육이 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그 근육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곁에 없었습니다. 직접 훈련시킬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근검이라는 습관을 심었습니다. 부지런히 살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험이 쌓입니다. 검소하게 살면 없는 것을 견디는 훈련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반복되면 야성이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의 큰아들 정학연과 둘째 정학유는 아버지의 편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근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불편함을 경험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편함을 미리 제거해주고 있습니까? 불편함을 제거해주는 것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성을 만드는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는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어도 미룹니다. 자녀가 불편해할 것 같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관계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관계. 그 관계에서 자녀는 무엇을 배웁니까? 부모도 어쩔 수 없구나. 부모도 별것 없구나. 부모도 나처럼 약하구나.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 자녀는 부모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우러러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댈 언덕이 없으면 기대지 않습니다. 존경할 모델이 없으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어려워지면 무너지는 것, 힘들면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스스로 서는 것을 모르는 것, 부모의 약함이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당당한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적합니다. 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자녀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저분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분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구나.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 긴장감이 자녀를 성장시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것을 지켰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지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편지를 통해 아들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지킨다. 그것이 말보다 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에게 다 줘야지.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자식 거 아닌가. 미리 줘야 세금도 아끼고. 이 생각이 왜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순간, 부모는 자녀의 판단에 종속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대 후반 부모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의 생각과 다릅니다. 잘못된 방향 같습니다.
부모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비가 자녀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병원비가 자녀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이 자녀의 판단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좋습니까?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멈추게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된 부모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권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존엄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실학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실학은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이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약용의 실학적 통찰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멀어지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거리두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에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공간을 채우면 자녀가 스스로 채울 기회가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항상 옆에 있으면 자녀는 혼자 서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거리두기는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배라는 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스스로 채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아들들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바로 뛰어들지 않는 것. 자녀가 실수했을 때 바로 수습해주지 않는 것. 자녀가 결정해야 할 때 결론을 대신 내려주지 않는 것. 그 참음이 자녀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자녀가 야성을 키웁니다. 이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때 자녀의 마음이 열립니까? 처음에는 열리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합니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달라집니다. 당연해집니다.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 됩니다. 주는 것이 습관이 되면 받는 것이 권리가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신의 경제권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지원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 됩니다. 그 감사함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면 자녀는 부모를 걱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사시는 분, 내 도움이 없어도 당당하신 분,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요청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항상 도움이 필요한 부모의 부탁은 어느 순간 부담이 됩니다. 주머니를 닫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을 헤프게 쓰는 것은
덕을 손상시키고 가난한 집안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것은 검소하게 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함부로 나눠주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헤프게 다루는 사람은 그 재물에서 나오는 힘도 헤프게 다루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편지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구체적인 선택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 누구와 어울려라. 어디로 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근검하게 살아라. 신중하게 행동하라. 학문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기준과 결론은 다릅니다. 결론을 주는 부모는 자녀 대신 생각합니다. 기준을 주는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결론을 받은 자녀는 그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경험하며 배웁니다. 기준을 받은 자녀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결론입니까? 아니면 기준입니까? 결론은 한 번의 상황에서만 작동합니다. 기준은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근검이라는 두 글자를 남긴 것은 두 글자 안에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는 기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 두 기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준 것 중에 편지보다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불리면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글을 썼습니다. 복숭아뼈에 구멍이 나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삶이 편지를 통해 아들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사신다. 그것이 말보다 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포기하는 사람을 봅니까? 의존하는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을 봅니까?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사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면 자녀는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 자녀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쉽게 무너지면 자녀도 쉽게 무너집니다. 부모가 홀로 서기의 기계를 보여줄 때 자녀 또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망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곁에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지위를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줬습니다. 야성을 키우는 기준, 스스로 서게 하는 습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델, 그것이 근검이었습니다. 그것이 편지였습니다. 그것이 유배지에서도 멈추지 않은 공부였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남기는 것도 하나입니다. 부모의 경제권 사수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기댈 언덕이 아닌 오를 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서야 한다는 긴장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머니를 닫으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삼키십시오. 그것이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이 두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근검. 그 두 글자가 아들들을 살렸습니다. 당신의 두 글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품격이 자식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견자의 다락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입니다. 어제까지 조선 최고의 관료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 수원 화성 설계, 한양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인입니다. 사형이 논의됩니다. 형제들이 끌려갑니다. 동료들이 등을 돌립니다. 1801년 신유박해, 정약용의 나이 40세. 그 나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예고 없이 날아온 해고 통보, 평생 일군 사업의 붕괴,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 순간의 감각은 동일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공포.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는 허탈함.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막막함. 정약용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 1800년 6월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약용의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 정약용을 향한 공격은 있었지만 임금이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1801년 봄,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고 처형하는 박해.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그해 4월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약용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을 받았습니다. 사형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는지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조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는 설도 있고 조정 내 일부 세력의 보호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형은 면했습니다. 대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그것이 1801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는지는 그 순간에 정약용에게는 불분명했을 겁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는 길. 나주 율정이라는 곳에서 정약용은 형 정약전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두 형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처절했던 이별의 밤을 시로 남겼습니다. 초당의 등불이 어두워지고 새벽이 밝아오는데 일어서려니 슬픈 노래만 빈 산에 메아리 치네. 나주 율정의 갈림길에서 우리 형제는 억지로 말을 몰아 각자의 길로 떠나는데 하늘에 저 달만이 속절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구나. 달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다시는 보지 못할 형을 향한 절망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알았을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정약전은 극산도에서 16년을 보내다 1816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율정에서의 그 밤이 두 형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날 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 내가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날. 그 밤의 감각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막막함. 정약용도 그 감각 안에 있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정약용을 피했습니다. 유배객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주막집 할머니였습니다.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그 할머니는 정약용에게 방 한 칸을 내어줬습니다. 차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정약용의 강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방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4H. 죄인이 되어 낯선 땅에 주막방 한 칸에 몸을 맡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에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정약용은 왜 그랬을까요? 4이제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하는 집,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정약용은 직접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생각은 마땅히 맑게 해야 한다. 용모는 마땅히 단정하게 해야 한다. 말은 마땅히 적게 해야 한다. 동작은 마땅히 무겁게 해야 한다. 이것을 처음 읽으면 그냥 어른스러운 좌우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온 맥락을 다시 보십시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형이 처형되고 형제와 생이별한 사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낯선 땅에 홀로 던져진 사람. 그 상황에서 세운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왜 이것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절망에 대한 정약용의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씻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장 사소한 것부터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것, 오늘 씻는 것, 오늘 단정하게 앉는 것. 정약용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왜 가장 사소한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배웁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용모를 단정하게 하면 그 단정함이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작을 무겁게 하면 그 무거움이 생각에도 스며듭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감정을 먼저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사이제는 그 원리의 실천이었습니다. 현대의 맥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직장을 잃은 날 아침.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씻는 것입니다. 차려입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 데도 가지 않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는데. 하지만 그 느낌이 틀렸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을 때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이 강진 주막방에서 이름도 없는 그 공간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질서를 세울 수 있다. 나는 아직 나다. 그 선언이 방 이름이었습니다. 사이제를 세웠다고 해서 감정의 지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의 시와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형의 죽음에 대한 슬픔, 자신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하는 분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자책,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불안. 이 감정들이 없었던 척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슬프면 그 슬픔을 시로 썼습니다. 분노하면 그 분노를 글로 남겼습니다.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객관화하는 것. 이것이 정약용의 방식이었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나와 그 슬픔을 관찰하는 나를 분리하는 것. 그 분리가 감정에 먹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탈중심화라고 부릅니다. 감정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두는 것. 정약용은 그것을 글쓰기로 했습니다. 형 정약전을 그리워하는 시를 썼습니다. 바다 건너 어디쯤에 형님이 계실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그 시를 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종이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 감정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무언가가 됩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쓰십시오. 잘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강진에서 배운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유배 초기의 정약용은 분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처지가 되었는지, 왜 형이 죽어야 했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분노를 삭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없는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다른 하나는 분노를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정약용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글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것이 저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것, 읽은 책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는 것.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죄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 정약용은 그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질문에서 새로운 생각을 얻었습니다. 그 협업이 저술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목민심서는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며 완성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변환되어 조선 역사에 남을 저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억울함에 빠져 있으면 그 억울함이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그것이 당신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유배 생활 몇 년이 지나면서 정약용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기다렸습니다. 조정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권의 기미가 보이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완성하는 것으로. 그 전환이 일어난 뒤 정약용은 강진 뒷산 다산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그의 서재가 되었습니다. 책이 쌓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의 행정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법률 체계의 모순을 분석했습니다. 지리와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의학 지식을 집대성했습니다. 유배지가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멈춰진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 복권을 기다리는 정약용이 아니라 저술을 완성하는 정약용이 되는 것. 그 전환이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모가 아닌 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과골삼천,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 났다는 이야기. 이번엔 그 노력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그 통증을 잊게 했는지 그 이면의 동력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복숭아뼈에 구멍이 납니다. 치료를 합니다. 다시 앉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보다 강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권에 대한 욕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명예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완성에 대한 욕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끝내야 한다. 이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멈출 수 없다. 그 욕망이 통증을 이겼습니다.
완성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완성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정약용의 다산초당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교훈입니다. 지금 당신이 완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완성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 쓰러질 수 없습니다. 1818년 드디어 유배가 끝났습니다. 57세. 18년 전 40세의 정약용이 강진으로 떠났습니다. 57세의 정약용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약용 자신이었습니다. 40세의 강진으로 떠날 때의 정약용은 조정의 관료였습니다. 57세의 강진에서 돌아올 때의 정약용은 학자였습니다. 그것도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저작을 남긴 학자. 목민심서, 흥음신서, 경세유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이것들이 18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죄인으로 떠났지만 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조정은 그를 완전히 복권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화려한 귀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 조정의 인정과 무관하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완성이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 자신의 작업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상태. 18년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 현장에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을 파는 것입니다. 더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구멍을 팝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뭘 하는 걸까? 뭔가를 짓는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그 구멍이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 위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더 깊이 판 구멍이 더 높은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정약용의 18년 유배가 그랬습니다. 40세부터 57세까지. 그 시간이 밖에서 보면 구멍을 파는 시간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시간, 버려진 시간, 잃어버린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기초였습니다. 그 기초 위에 500권의 저작이 올라갔습니다. 그 기초 위에 조선 실학의 집대성이 올라갔습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지금도 있는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구멍을 파는 시간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기초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한 기초.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 안에서 사이제를 세워야 합니다. 생각을 맑게, 용모를 단정하게, 말을 적게, 동작을 무겁게. 감정을 글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다림을 체험으로 바꿔야 합니다. 완성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구멍이 기초가 됩니다. 없으면 구멍이 무덤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편에서 우리는 신독과 수호제를 봤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었을 때 나를 지키는 법. 2편에서 우리는 관계의 격을 봤습니다. 나를 지킨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 오늘 3편에서는 절망의 실체를 봤습니다. 감정의 지옥을 건너는 법. 바닥에서 질서를 세우는 법.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법. 기다림을 체험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무너진 자리가 기초가 되는 원리. 40세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7세에 돌아온 정약용은 40세의 정약용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다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의 마땅함.
생각, 용모, 말, 동작. 그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구멍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이제를 세우십시오. 가장 사소한 것부터. 오늘 일어나는 것, 오늘 씻는 것, 오늘 단정하게 앉는 것, 오늘 하나를 쓰는 것. 그것이 기초의 시작입니다. 당신이라는 건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견자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지난 1년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쁘게 살았는데 막상 무엇을 남겼느냐는 질문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흐릿하거나 아예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가 당신의 삶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은 사라집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당신이 그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허무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 기록되지 않으면 삶은 실시간으로 삭제됩니다. 30년을 일했지만 남은 게 직함뿐이라면 당신의 30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가장 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지우려 할 때 스스로를 기록하여 불멸로 만든 남자. 200년 전 정약용이 유배지라는 지옥에서 찾아낸 인생 복구의 기술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설계상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불쾌한 감정, 실패의 경험. 뇌는 이것들을 흐릿하게 만들려 합니다. 생존을 위해. 고통을 계속 안고 살면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적으로는 유리했지만 사유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고통이 흐릿해지면 그 고통에서 배운 것도 함께 흐릿해집니다. 3년 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실패를 했던 50대 김 대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때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의 감언이서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원인은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뼈에 새기듯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뇌는 고통을 지우려 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고통은 서서히 깎여 나갑니다. 치열했던 반성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김 대표는 또 다른 사업 제안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묘한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왜 불안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3년 전에 오답 노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악수를 둡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배운 것이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고통은 교훈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인생의 삭제된 시간일 뿐입니다. 겪기만 하고 배우지 못하는 삶. 살기만 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비극. 이것이 비단 사업가만의 이야기일까요?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비극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차트를 보고 진입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손해를 본 지점은 늘 비슷합니다. 조급함에 추격 매수를 했거나, 근거 없는 낙관에 몰빵을 했거나,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기도만 했거나. 돈을 잃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을 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은 손실은 금방 잊힙니다. 뇌가 고통을 지우고 운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복귀하지 않는 투자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며칠 뒤 또다시 급등하는 차트가 보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머릿속 오답 노트는 이미 증발했습니다. 또다시 충동적으로 진입합니다. 결과는 참담한 재방송입니다. 기록하지 않은 매매는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니 실력이 늘 리 없습니다. 고수들이 매매일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실수 패턴을 기록하여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록된 손실만이 유일하게 자산으로 바뀝니다. 잃은 돈은 아까워하면서 잃어버린 교훈은 왜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붓을 든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려지는 기억을 선명한 기록으로 통제하여 고통을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치열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801년 강진, 정약용이 도착한 그곳은 세상으로부터 지워진 공간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삭제하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삭제를 받아들이고 무너지는 것, 아니면 삭제에 저항하는 것. 정약용은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의 도구가 붓이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복숭아뼈에 구멍이 날 때까지. 왜 그것이 저항이었습니까?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도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관찰하고 있다. 나는 판단하고 있다. 나는 쓰고 있다. 그 행위 자체가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지 저술이 방대한 이유가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그를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정약용의 기록은 처음부터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초기에는 그저 읽고 쓰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썼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썼습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썼습니다. 그 불완전한 기록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목민심서의 씨앗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록을 하려 하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기록의 출발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실천한 기록 방법 중에 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베껴 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초서는 단순한 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중요한 대목을 골라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원문, 그리고 자신의 해석, 그리고 자신의 반론,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초서였습니다. 정약용은 이 방법을 아들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록의 엄격함에 대해 단호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글자라도 의심나면 그냥 넘어가지 마라. 반드시 널리 조사하고 근거를 찾아 적어두어라. 확인하지 않고 쓴 것은 기록이 아니라 오류의 전파일 뿐이다. 이 말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 가면 멈춰라. 조사하라. 근거를 찾아라. 그 다음에 적어라.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 습관이 아닙니다. 사유의 정직함에 대한 요구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쓰지 말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쓰지 말라.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근거를 찾아라. 이 엄격함이 정약용의 저술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기록할 때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그냥 느낀 것을 쓰는 것과 근거를 가지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 일기는 감정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유 일기는 그 감정의 원인을 추적합니다. 오늘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는가? 그 화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전에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 패턴은 무엇인가? 그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이
정약용의 초서 정신입니다. 왜 읽는 것과 쓰는 것이 다릅니까? 읽기만 하면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눈이 지나가며 의미를 인식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면 다릅니다. 내가 이해한 것을 언어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 재구성 과정에서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정약용은 평생 방대한 책을 읽었지만 읽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쌓여 사상이 됐습니다. 정약용의 저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 세 저작은 조선의 행정, 법률, 국가 체계를 아우르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제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각 지방의 행정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다른 제자는 법전의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역사서에서 관련 사례를 발췌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정약용에게 모였습니다. 정약용은 그것들을 분류하고 연결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더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나의 지식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도 허술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출처를 밝혀라.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라. 어느 문헌에서 가져온 것인지 명시하라. 이것이 초서 정신의 집단적 적용이었습니다. 그 엄격함이 여유당 전서를 단순한 의견집이 아니라 근거 있는 지식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여유당 전서는 정약용의 호여유당에서 온 이름입니다. 총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것이 18년이라는 시간 안에 가능했던 이유는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된 집단 지성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단 지성의 핵심에는 정약용의 기록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없었다면 수집된 자료들은 그냥 자료 더미에 불과했을 겁니다. 원칙이 있었기에 자료가 지식이 됐고 지식이 사상이 됐습니다. 정약용이 행한 기록 중에서 가장 서늘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찬묘지명. 스스로 자신의 묘지명을 쓴 것입니다. 묘지명은 죽은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는 글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묘지명을 썼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60세 회갑을 맞은 해에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묘지명을 쓴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의미는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의 시선. 내가 나를 볼 때는 왜곡이 생깁니다. 나는 나를 좋게 보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찬묘지명을 쓸 때는 다릅니다. 내가 죽은 뒤 이 글을 읽을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써야 합니다. 그 시선 앞에서는 과장할 수 없습니다. 축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직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그 묘지명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와 오점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묘지명에서 자신을 이 사람이라 부르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소탈하고 얽매이길 싫어했다. 재능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세상의 일에 어두웠다. 스스로를 향한 이 냉정한 기록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었고 성인이 되고자 노력했으나 끝내 허물을 다 씻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자신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여유당에 물러나 거하며
육경과 사설을 깊이 연구했다. 비록 몸은 유배지에서 시들었으나 그가 남긴 500권의 저술이 그의 삶을 증명할 것이다. 이것이 자찬묘지명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정직하게 시인하되 기록으로 남긴 자신의 가치만큼은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현재의 선명함입니다. 죽음을 미리 써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기록될지를 의식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의 묘지명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오늘 내가 게을리한 이 시간이 나의 묘지명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 질문이 오늘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자찬묘지명을 쓴 것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삶을 더 선명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서사의 완성입니다. 자찬묘지명을 쓰면서 정약용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봤습니다. 신유박해로 유배를 간 것, 18년 동안 강진에 있었던 것, 그곳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 이것들이 비극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찬묘지명 안에서 이것들은 다르게 읽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서사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통찰이 나왔고, 유배가 있었기에 저술이 완성됐고, 삭제하려는 세상이 있었기에 더 강하게 기록했다. 그 서사가 완성된 사람에게는 남은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을 쓰고 나서 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18년 동안 그는 저술을 다듬고 보완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기록했습니다. 자찬묘지명이 끝이 아니라 제 출발점이 됐습니다. 기록을 오래 지속하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편적이었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적은 생각이 3개월 전에 적은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1년 전의 관찰이 오늘의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모이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이 보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복리입니다. 오늘 적은 한 줄의 가치는 내일 다시 읽을 때 달라집니다. 1년 뒤 읽으면 더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 줄이 더 풍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쌓인 경험이 그 한 줄을 다르게 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초서가 목민심서가 된 것이 이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쌓이면서 구조가 보였습니다. 구조가 보이면서 체계가 됐습니다. 한 번에 500권을 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쌓인 것이 18년 뒤에 500권이 됐습니다. 이것은 글쓰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유의 축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쌓지 않으면 생각은 증발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유는 수만하지 않고 소모됩니다. 같은 고민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예전에 이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 기록이 없으면 이것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으면 다릅니다. 3년 전에 이 문제를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출발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의 사유가 축적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의 복리입니다. 기록하지 않은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50대에 접어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그 3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지 않은 삶의 결과입니다. 겪었지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느꼈지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흘러갔습니다. 30년이 있었지만 그 30년을 증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직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함은 명함에서 사라집니다.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지출로 바뀝니다.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변합니다. 기록만이 남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것에 감동받았는지, 어떤 것에 분노했는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것들을 적어두지 않으면 그것들은 당신과 함께 사라집니다. 정약용이 500권을 남긴 것은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추십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기를 매일 쓰는 것.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방법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500권을 목표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읽은 것에 반응했습니다. 본 것을 적었습니다. 생각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입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것에서 한 줄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당신의 생각 한 줄을 더하십시오. 그것이 초서입니다. 오늘 마주한 감정 하나, 오늘 든 의문 하나, 오늘 지키고 싶은 다짐 한 문장, 그것을 한 줄로 쓰십시오.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첩이어도 됩니다. 핸드폰 메모여도 됩니다. 종이 한 장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적는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적는 순간, 그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됩니다. 정약용이 자신의 묘지명을 직접 썼다는 사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이런 글을 써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무엇을 이뤘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추가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글을 쓰는데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에서 나오는 명확한 방향.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쓰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 시선이 생기면 관성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자찬묘지명을 쓰고 나서 남은 생애를 더 선명하게 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또 기록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3년 전 적어둔 생각을 다시 읽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눈으로 읽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그때의 다짐대로 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그 다짐을 잊고 엉뚱한 곳에 있다. 전자라면 자신에게 신뢰가 생깁니다. 후자라면 방향을 수정할 기회를 얻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익합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3년 전의 나는 없습니다. 그 다짐도 없습니다. 그 고민도 없습니다. 비교할 과거가 없으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된 과거가 쌓이면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쓴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읽는 목민심서가 됐습니다. 당신이 오늘 쓰는 한 줄이
10년 뒤 어떤 것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그 가능성 자체가 사라집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없다는 그 허무함. 그것은 게으르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이 자신을 지우려 할 때 죄인이라 불려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썼습니다. 그 씀이 세상의 삭제에 맞선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이것을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쌓여야 삶이 됩니다. 흔적 없이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결국 증벌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한 줄을 쓰십시오. 오늘 가장 강하게 느낀 것. 오늘 가장 오래 생각한 것.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기록하지 않는 인생은 삭제될 뿐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순간,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기록하고 싶은 한 줄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자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시 듣는 정약용의 기록 잠언. 오늘 영상을 마치며 정약용이 기록에 대해 남긴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 글자라도 의심나면 반드시 널리 조사하여 근거를 찾아 적으라. 기록은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가면 멈추고 확인하는 것. 그 엄격함이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재물을 헤프게 쓰는 것은 덕을 손상시킨다.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사유를 남기는 것. 기록의 품질이 사유의 품질을 만듭니다. 두 아들에게 남길 것이 없으나 오직 근검 2글자를 유산으로 남기노라. 500권의 저작을 남긴 사람이 아들에게 남긴 것은 2글자였습니다. 기록의 핵심은 방대함이 아닙니다. 본질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쓰는 한 줄도 그 본질을 향해야 합니다.